안녕하세요. 저는 33살의 남자입니다. 사람들은 제가 아주 평범하고 무난한 삶을 살아온 것으로 생각하지만 저에게는 사람들에게 말 못할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저는 8살 때 부모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때는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습니다. 다른 동네 아이들은 다들 놀러 간다고 아침부터 엄마 아빠 손잡고 어디론가 가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는 아침부터 또 싸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엄마 아버지는 툭하면 헤어지자는 말을 반복했고 애는 네가 키우라며 서로 저를 떠밀었습니다. 애는 네가 키워라는 말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싸움이 더 과격해졌습니다. 엄마는 내가 낳고 싶어서 해놨어? 내가 언제 애 갖고 싶다고 했어? 너 때문에 갑자기 애 생긴 거잖아. 내가 그렇게 조심하라고 했는데 네가 잘못해서 애 생긴 거잖아. 그런데 왜 내가 책임져? 너 때문에 생겼으니까 네가 키워야지. 소리를 질렀고 그러면 아버지는 더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 뱃속에 있다가 나온 애잖아. 그런데 왜 내가 키워? 애 낳기 싫으면 진작에 지웠어야지. 내가 지우자고 한 거 기억 안 나? 네가 고집 부려서 애 낳아놓고 왜 나보고 난리야. 그리고 쟤 생긴 걸 봐. 쟤가 어딜 날 닮았어? 쟤가 내 애라는 증거 있어? 솔직히 말해서 네가 어디서 무슨 짓 하고 애를 가졌는지 내가 알 게 뭐야. 내 애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애를 내가 왜 키워야 되는데. 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뭐? 누구 애인지 몰라? 너 지금 말 다 했어? 쟤 눈하고 코하고 너하고 판박이잖아. 지금 장난해? 내가 넌 줄 알아? 내가 밖에서 아무나 만나고 아무하고나 그 짓하고 돌아다니는 내가 너냐고. 쥐가 양아치니까 나까지 양아치인 줄 알아? 평생 양아치 짓 하고 살더니 이제 자식한테까지 양아치 짓 하니? 야, 너 뭐라고 그랬어? 양아치? 어디서 굴러먹다 와서 누구 보고 양아치야? 너 죽고 싶어? 뭐? 생 양아치가 어디서 협박질이야. 너하고는 끝이니까 더 이상 나 찾지 마. 내가 여태까지 너하고 보낸 시간이 아까워. 그때 진작 헤어졌어 했는데 내가 미쳤지. 내가 이런 놈한테 뭘 바랄 게 있다고. 그때 집을 다시 기어들어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 내가 미쳤어. 미친 인간. 너하고 헤어지니까 속이 시원하다. 엄마는 그렇게 소리 지르고 가방을 싸들고 나가버렸고 아버지는 야, 너 어디 가냐? 야, 데리고 가!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리자 아버지는 저를 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너 뭐해? 너 빨리 안 일어나? 당장 네 엄마 따라가지 못해? 야, 나는 네 아빠 아니야 임마. 네 엄마 가면 네 엄마를 따라가야지. 왜 가만히 있어? 어서 따라가. 어서 나가라니까? 겁에 질린 저는 신발도 짝짝이로 신고 엄마가 내려간 골목길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아무리 뛰어도 엄마가 보이지 않아서 엄마를 놓칠까봐 더 빨리 뛰어갔습니다. 비탈길을 뛰어가다가 넘어져서 무릎에 피가 흐르는데 아픈 줄도 모르고 계속 뛰었습니다. 저 앞에 엄마가 보였습니다. 저는 엄마가 보이자 엄마 하고 엄마를 부르면서 울면서 계속 뛰어갔고 제 목소리가 들리자 엄마가 뒤를 돌아봤지만 저를 기다려주기는커녕 엄마는 오지마, 네 아빠한테 가 하고 더 빨리 뛰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래도 계속 엄마 뒤를 따라갔습니다. 얼마나 뛰었는지 한참 동안 엄마를 따라갔는데 갑자기 엄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엄마를 부르며 엄마가 있었던 곳으로 뛰어갔고 엄마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순간 너무 멀리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제가 아는 건물, 제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곳은 우리 동네로부터 한참이나 떨어진 곳이었고 주변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겁이 났습니다.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저는 그곳에서 혼자였습니다. 저는 집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제가 뛰어온 방향으로 걸어갔지만 걸으면 걸을수록 그곳은 더 낯선 곳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프고 넘어져서 까진 무릎도 쓰렸습니다. 저는 울지 않으려고 억지로 참고 또 참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너무 무섭고 겁이 나서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혼자 울고 있으니 어떤 아주머니가 다가오셔서 왜 우냐고 엄마 잃어버렸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계속 울고만 있었고 아주머니는 울지 말라고 저를 달래면서 가까운 경찰서로 데리고 갔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몇 살인지, 어디 사는지, 이름이 뭔지 이것저것을 물어보셨고 저는 주소와 집 전화번호를 비롯해 모든 것을 다 얘기했습니다. 경찰 아저씨는 우리 집으로 전화를 먼저 해보셨지만 집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저씨는 집에 가자고 저를 데리고 가셨지만 반지하에 있는 우리 집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문을 닫아놓고 어딜 나간 모양이었습니다. 경찰 아저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걸 물어보시고는 조금만 기다려보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우리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날 밤 경찰관 아저씨네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아저씨는 계속 우리 집에 찾아갔다가 집으로 전화를 해봤지만 아버지에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경찰 아저씨가 주인 아저씨한테 여기 살던 사람들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 방 빼야 되는 기간이 지났는데 버티고 있더니 말도 없이 짐을 가지고 나간 것 같다고 하더군요.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경찰 아저씨는 주인 아저씨에게 문 한번 열어볼 수 있냐고 했고 아저씨가 여분의 열쇠로 우리가 살던 반지하를 방문을 열어보니 아저씨가 예상했던 대로 쓸만한 짐은 이미 다 빠지고 없는 상태였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월세도 한 달치 빌렸고 전기세, 수도세도 안 내고 튀었다고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시더니 안쓰럽다는 듯 얘기를 하셨습니다. 맨날 싸우는 소리 들릴 때 알아봤다니까. 둘이 사이가 아무리 안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애를 버리고 가? 책임지지 못할 거면 나치를 말지. 뭐하는 짓이야 이게. 애가 뭔 죄가 있어? 애만 불쌍하게 생겼네. 애만 불쌍하게 생겼어. 경찰관 아저씨도 굉장히 난감해 하셨습니다. 경찰관 아저씨는 제 엄마 아버지를 찾아주려고 다른 주소지가 있는지 알아봤지만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엄마 아버지는 여기저기 이사를 많이 다녔는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서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였던 것 같았습니다. 몇 날 며칠을 경찰관 아저씨가 엄마 아버지에 대한 행방을 알아봤지만 끝내 엄마 아버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둘 다 보육원 출신으로 낳아준 부모도 형제 자매도 없이 자라서 엄마 아버지의 행방을 더 알아볼 곳도 없었습니다. 경찰 아저씨는 저희 부모를 찾는 동안 저를 아저씨 집으로 데리고 가서 먹여주고 입혀주셨는데 한 일주일쯤 지난 후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지금은 도저히 너희 엄마 아빠를 찾을 방법이 없구나. 그렇다고 아저씨 집에도 계속 지낼 수가 없는 형편이라서 다른 곳을 가야 할 것 같구나. 결국 저는 보육원으로 보내졌고 아저씨는 저를 보내면서 가끔 보러 가겠다고 기죽지 말고 씩씩하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데 가기 싫다고 나 집에 가고 싶다고 엉엉 울었고 저의 우는 모습을 본 아저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보육원에는 저처럼 부모에게 버림받은 애들이 많았습니다. 저보다 훨씬 어린 동생도 있었고 저보다 나이가 많은 형, 누나들도 있었습니다. 제 원래 성은 아버지 성을 따른 장씨였지만 보육원에 들어가고 난 후 원장님 성을 따라서 이씨가 되었습니다. 보육원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제 또래 친구들도 있고 동생들도 있어서 보육원이 좋았습니다. 뿔뿔이 흩어졌던 가족들이 생긴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 기쁜 마음도 잠시 그곳에서는 매일 싸우고 맞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나이 순으로 서열이 정해지지 않을 때는 주먹 순으로 서열이 정해지는데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맞고만 있다가 나중에 저도 오기가 생겨서 죽기 살기로 싸우고 코피가 나고 코뼈가 부러지는 것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엄마 아버지하고 같이 살 때도 크게 사랑받지 못하고 살았지만 그곳에서도 따뜻한 사랑 같은 건 없었습니다. 맞지 않기 위해 때려야 했고 혼나지 않기 위해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야말로 야생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를 악물었고 주먹의 상처는 아물 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악바리가 되어갔습니다. 8살에 보육원에 들어갔다 10년을 살고 18살이 되던 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보육원을 나와야 했습니다. 갈 곳도 없고 오라는 것도 없었지만 나이가 되면 무조건 나와야 하는 것이 보육원의 규칙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에 입던 옷 몇 개와 보육원에서 주는 자립지원금을 들고 보육원 문 밖을 나서는데 앞으로 어디 가서 어떻게 사냐 막막해하고 있는데 웬 나이 많은 아저씨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어디서 많이 본 익숙한 얼굴,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당혹스러운 마음과 분노와 그리고 한편으로는 바보같이 반가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쳐다보자 잘 지냈냐? 아버지를 봤으면 인사를 해야지 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너 아버지 알아보겠지? 아버지 얼굴 까먹은 거 아니지?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모른다. 그때 어릴 때 네 엄마가 너 버리고 가서 아버지가 너 찾으러 다녔는데 네가 없어져서 아버지가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군요. 저는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때 짐 다 빼서 도망간 거 누가 모를 줄 아냐고 했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한다는 소리가 아니야, 도망이라니 무슨 소리야. 방 빼야 될 날이 와서 방을 뺀 거야. 그때 아버지도 갈 데 없었어. 그래도 너는 엄마 따라갔으니까 잘 지내고 있겠지 생각한 거야. 그런데 나중에 네가 보고 싶어서 네 엄마 찾아갔더니 네 엄마가 너를 안 데리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너를 찾았는데 네가 보육원에 있다고 했어. 그때 아버지가 방 한 칸이라도 있었으면 너를 데리고 나왔을 텐데. 아버지도 남의 가게에서 먹고 자는 입장이라 너를 데리고 올 수가 없었어. 그런데 지금은 아버지가 집도 있고 너를 데리고 살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데리러 온 거야. 그동안 고생 많았어. 보육원에서도 나와야 되는 나이니까 이제 아버지하고 같이 살자. 응? 가자. 아버지가 맛있는 국밥 주어라. 아버지가 앞장서서 갔고 저는 가만히 서서 따라가지 않으니 어서와. 네가 지금은 자존심 때문에 괜히 버티고 있는 건데 버텨봐야 네가 갈 데가 어딨어. 응? 아버지도 다 겪어봐서 알아 임마. 어서 따라와. 이제 아버지하고 같이 살아야지. 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저를 버리고 간 부모지만 지금이라도 저를 받아준다면 지난 일은 다 잊고 그냥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같이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없이 아버지 뒤를 따라갔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돼지국밥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많이 먹으라며 돼지국밥하고 수육을 사주었습니다. 그 집 돼지국밥이 맛있어서인지 아니면 아버지가 사준 국밥이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먹었던 국밥이 지금까지 먹어본 밥 중에 최고로 맛있었습니다. 그렇게 편하고 배부르게 실컷 먹은 것도 난생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배가 부르고 나니 뾰족하게 날이 서 있던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를 경계하는 마음도 국밥 한 그릇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보육원에서는 자립할 수 있는 나이라고 나가라 했지만 여전히 세상은 두렵고 무섭고 막막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보호받으며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컸던 모양인지 국밥집을 나온 저는 아무런 의심 없이 아버지를 따라갔습니다. 집이 있다는 아버지는 집으로 가지 않고 저를 데리고 허름한 여인숙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런 곳은 처음이라 들어가지 않고 주춤해 있으니 괜찮아, 들어와. 아버지는 지금 지방에 살고 있는데 너 찾으려고 왔다가 며칠 묵고 있는 거야. 내일 아침에 날 밝으면 바로 집으로 갈 거야. 들어와. 하고는 제 팔을 잡아 끌어당겼습니다. 피곤할 텐데 저기 들어가서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한숨 푹 자. 아버지는 나가서 간식거리 좀 사가지고 올 테니까. 내일만 되면 집에 갈 수 있으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오늘만 여기서 쉬어. 어서 들어가서 따뜻한 물로 좀 씻어. 저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욕실에 들어가서 따뜻한 물로 씻었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듯 했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옆에 가족이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걸 그때 처음으로 느끼게 되었죠. 아버지가 일부러 저를 찾아왔는데 제가 아버지한테 냉랭하게 대했던 것이 괜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밖에 나가면 지금이라도 나를 찾아줘서 고맙다고 얘기할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씻고 밖으로 나가보니 뭔가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들어올 때보다 뭔가 휑해진 느낌이 들었고 저는 제 가방을 찾았지만 분명 욕실 앞에 둔 가방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있었던 아버지 물건도 다 사라지고 없더군요. 순간 아버지가 제 가방을 들고 튀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아니겠지.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돌아올지도 모른다. 뭔가 가정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아버지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몇 개 되지 않은 제 소지품들과 자립지원금이 든 통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돈은 제 평생 처음으로 받아본 가장 큰 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보육원에서 나오는 날 자립지원금이 든 통장이 있다는 걸 알고
저를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같이 살 것처럼 저를 속이고 유인해서 아버지는 자립지원금이 든 가방을 들고 튀었던 겁니다. 저는 그렇게 2번 버림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은 잿빛이었습니다. 나를 태어나게 한 부모가 원망스럽고 세상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이럴 거면 왜 나를 세상에 태어나겠는지, 내가 내 부모들에게 뭘 그렇게 잘못해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건지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태어난 것이 죄라면 죄일까? 저는 그저 어리기만 했고 이유도 모르고 부모에게 버림받았고 세상에 첫 발을 내디디려는 순간 또다시 저는 속고 버림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비참한 건지 나만 그런 건지 세상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 저에게 다가온 현실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저는 다시 철저히 혼자였고 제게 남은 건 내가 입고 온 낡은 옷과 신고 온 신발뿐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도 믿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속지 않으리라고 이를 악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빈털터리로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말 아무데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어디론가 바쁘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데 저는 어디를 가도 그 길이 제 길이 아닌 것 같고 어느 방향으로 가도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계절은 꽃피는 봄날이었지만 저는 너무나 춥고 힘들었습니다. 한참을 걷고 또 걷다 보니 길에서 박스를 깔고 신문지를 덮고 자는 노숙인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도 길을 다니다가 보이는 박스를 줍고 쓰레기통에 버려진 신문지를 주워서 펴서 노숙인들이 있는 곳에 조용히 누웠습니다. 갈 곳이 없이 이곳에 누웠지만 이상하게도 그곳에 누워있으니 마음은 편했습니다. 더 이상 빼앗길 것도 없고 나를 찾아올 사람도 없으니 이렇게 살아도 그만, 죽어도 그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까지 그렇게 지낼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공중전화 앞에 서성이다가 공중전화의 동전이 남아있을 때 잽싸게 뛰어가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상황을 얘기하고 언젠간 포장마차 한다며 찾아온 보육원 선배 연락처를 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잠시 후 연락처와 이름을 알려주었고 저는 그 동네가 어디인 줄도 모르고 사람들에게 물어 그 선배가 하는 포장마차를 찾아갔습니다. 재워만 주시고 먹여만 주시면 뭐든지 열심히 일을 돕겠다고 했죠. 그러자 그 선배는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겠다며 일단 배부터 채우고 얘기하자고 우동하고 돼지불고기를 내주었고 저는 거의 하루를 꼬박 굶었던 터라 순식간에 음식을 먹어 치웠습니다. 보육원에서 나와서 갈 곳이 없어 노숙하다가 나쁜 유혹에 빠지는 애들이 많은데 그래도 너는 보니까 죄악가림은 할 줄 아는 놈이구나. 여기까지 찾아온 것만 해도 대단하고 기특하다. 그런데 너는 어떻게 네 아버지한테 그 돈을 뺏겼어? 너는 너를 버린 부모를 믿니? 한 번 버렸던 사람이 2번은 못 버릴 것 같아? 날 버린 부모를 만나기 전에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어서 나름대로 부모를 좋은 쪽으로 포장을 하고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 막상 만나보면 대부분 실망하고 돌아서게 돼. 나도 보육원 나와서 한참 동안 친부모 찾아서 헤매고 다녔는데 만나보니 남보다 못한 것이 나를 버린 부모였어. 막상 만나보니 차라리 만나지 말걸 후회가 되더라고. 너도 만나고 당해봤으니 내 말 무슨 말인지 알 거야. 앞으로는 너 자신만 믿어. 네 자신을 믿고 네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네 과거 따위는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네 모습에만 집중해. 그래야 살 수 있어. 안 그러면 부모한테 버림받았다는 자격지심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저는 그 후로 그 선배 포장마차에서 일을 거들고 일을 배우며 1년을 함께 지냈습니다. 포장마차 재료는 어디서 사오는지, 음식은 어떻게 만드는지, 조미료는 얼마나 사용해야 사람들 입맛에 맞는 음식이 나오는지, 저는 음식 만드는 것에서부터 그릇 처리하는 것, 포장마차가 시작되고 마칠 때 준비하고 정리하는 것까지 하나하나 배워나갔습니다. 저는 월급을 받을 생각으로 시작한 건 아니었지만 보육원 선배는 일손 하나 늘어나니까 엄청 편하다고 그날 매출에 따라 돈을 조금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저는 정말 필요한 돈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돈을 쓰지 않았고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배를 찾아간 지 3년이 되었을 때 선배가
이제는 떠날 때가 된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저는 선배 옆에서 있고 싶었지만 선배는 자기 옆에 있으면 자기는 편하고 좋지만 너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이제 요리 만드는 실력이나 일하는 요령을 보니 다른 데 취직할 수 있겠다고, 돈 제대로 주는 데 가서 제대로 돈 벌고 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감사드린다고,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다고 인사를 드리고 포장마차에서 배운 실력으로 실내 포차 주방에 취직해 일을 시작했습니다. 실내 포장마차에서 일하는 동안 돈만 열심히 벌었습니다. 손님도 많고 일이 많아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같이 일하시는 분도 좋고 저도 게으름 피우지 않고 일을 하니 일 시작한 지 2개월 만에 월급 20만 원을 더 올려주었습니다. 그 후 저는 옥탑방 가건물에 방을 하나 구해서 그나마 사람답게 살 수 있었고, 저는 그렇게 꼬박 8년을 일하고 작은 평수의 도시락 포장 전문 가게를 냈습니다. 가게를 내고 난 후 제일 먼저 포장마차를 하는 선배를 찾아갔고, 선배는 제가 도착하자 "아이고, 신수가 헌해졌네" 하며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저는 가게를 냈으니 개업식 날 우리 가게에 오셔서 잘 됐는지 좀 봐주시라고, 부족한 거 있으면 많이 가르쳐 주시라고 했죠. 그랬더니 선배는 당연히 그래야지 하며 "그날은 포장마차 무조건 하루 땡땡이 쳐야겠다" 하며 꼭 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보육원 선배의 조언을 들어가며 제 인생 첫 가게를 열게 되었고, 주로 직장인들이 주 고객이었습니다. 근처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점심시간에 우리 집에서 도시락을 사들고 갔고, 혼자 사는 대학생들도 도시락을 많이 사들고 갔습니다. 그렇게 3년 장사를 하니 우리 가게에도 단골 손님들이 많아져서 들쑥날쑥하던 매출이 고정 매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욕심내지 않고 지금 이대로만 유지하자며 날마다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금으로부터 약 6개월 전쯤이었습니다. 장사가 거의 끝날 무렵 한 할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다른 사람처럼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마스크가 좀 오래됐는지 더러워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할아버지인지 밤에도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더라고요. "여기에 도시락이 맛있다고 하던데 혹시 도시락 사서 여기서 먹고 가도 되지? 내가 앞이 잘 안 보여서 혹시라도 쏟아버리면 큰일이니까 여기서 먹고 가려고 그래." 할아버지가 얘기를 하기에 그러셔도 된다고 제가 국물도 챙겨드릴 테니까 들어와서 드시고 가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에게 도시락을 만들어드리고 "제가 지금 곧 마감이라서요, 정리하더라도 신경 쓰지 마시고 편하게 드세요" 했더니 할아버지는 전혀 신경 쓰지 말라고 천천히 볼일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코로나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그런지 벽에 얼굴을 마주하고 도시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방에 주변 정리하고 주방에서 음식 정리하고 뒷정리하느라 바빴고, 정리가 다 끝나고 나와보니 도시락 먹던 할아버지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도시락 값도 계산 안 하고 잘 먹었다는 말 한마디 없이 가버렸더라고요. 저는 좀 괘씸하긴 했지만 배가 많이 고파서 그랬나 보다 하고 그냥 넘겼습니다. 그리고 카운터로 가서 오늘 판매한 돈을 정리하려고 계산 박스를 열쇠로 열었는데 계산 박스 안에 들어있던 돈이 한 푼도 없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분명 열쇠로 잠궈놨는데 어떻게 열쇠를 열었는지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죠. 제가 정리하는 동안 우리 가게에 있었던 사람은 노인밖에 없으니 분명 노인의 짓이다 싶어서 저는 무조건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저는 미친듯이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며 노인을 찾았는데 저 멀리 사거리에서 횡단보도에 사람이 몇 서 있었는데 그 중에 우리 가게에 있던 노인이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달려가 그 노인의 옷을 잡아챘고 노인은 저를 보자마자 놀라서 제가 잡고 있던 잠바를 벗어버리더니 신호가 바뀌지도 않았는데 길을 건너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거기 안 서?" 저는 오는 차 때문에 따라가지도 못하고 보고만 있는데 그 노인은 앞차를 추월해 오다 노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승용차에 치여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고 저도 너무나 놀라서 어쩌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잠시 후 노인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노인의 선글라스는 저 옆으로 튕겨져 있었고
노인의 마스크도 한쪽이 벗겨져 있었는데 그 얼굴을 보자 저는 도로 한복판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우리 집에서 돈을 훔쳐간 그 노인은 제가 보육원을 나오던 날 제 돈을 갖고 튀었던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나를 낳은 아버지란 사람은 끝까지 내 뒤를 쫓아다니며 내 돈을 훔쳐서 달아나려고 하다가 처참하게 객사를 한 것이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이 뭐 이 모양인지 서로 도움이 되고 힘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고 힘들게는 하지 말아야지. 날 낳은 아버지는 저를 3번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부모 잘 만나 금수저 소리 듣는 사람들도 많던데 저는 왜 이렇게 태어나서 이런 꼴을 봐야 하는지 제 인생이 너무 꽉 막힌 것 같고 어둡게만 느껴졌습니다. 사고가 나고 주변 사람 누군가 119에 연락을 했는지 경찰과 119가 도착했고 119가 도착했을 때 아버지란 사람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인지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사고에 연관된 사람으로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가게에서 돈을 훔쳐가서 쫓았다고 그날 있었던 상황을 설명했고 경찰에서 조사를 하다가 알고 보니 아버지는 전과 기록이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나를 찾아왔을 때도 출감한 지 1달도 채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란 사람은 한평생을 그렇게 남 뒤통수나 치고 자식도 배신해가며 살아왔던 겁니다. 아버지의 시신은 무연고자로 처리되었습니다. 저도 그런 아버지의 시신을 거두고 싶은 마음이 없긴 했지만 제가 거두고 싶어도 거둘 수 없더라고요. 아버지가 저를 낳아준 사람이긴 하지만 주민등록상 가족이 아니라 장례 절차를 밟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시신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그 후에 어떻게 뿌려졌는지 전혀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고 더 이상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요. 저는 그 보육원 선배 말대로 뒤늦게 다 잊고 앞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그냥 독립적인 존재로 저 자신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